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카롭고 깊은 시선으로 지역의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 이슈를 인사이트하다. CJB 이슈 인사이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해제 뒤에 정치권은 물론 전국에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고 내일 모레 7일 탄핵안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일부 야당은 윤 대통령을 내란죄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충북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탄핵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논란이 되는 지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정상호 서원대 사회교육과 교수, 김영배 청주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그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런 비상계엄 선포로 아직까지도 그 충격이 조금 가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분 교수님들께서 첫 소식을 접하셨을 때 좀 어떤 느낌이셨는지 궁금하고요. 지금까지의 상황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네. 원래 이게 충격과 공포라는 말이 이라크 전쟁 때 미국이 이라크에 참전하게 되면서 썼던 군사 작전명입니다. 충격스러운 거는 이번 비상계엄이 교과서, 역사 교과서에나 나온 옛날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오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점에서 갑자기 벌어졌다는 점에서 굉장히 충격스러웠고요. 네. 또 하나는 정치학 교과서에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로 이행하고 공고화한 성공적인 모델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공고화라는 거는 선거를 통해서 정치 권력이 교체되고 쿠데타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상황들, 네. 다시 권위주의 체제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공고화라고 합니다. 그동안 한국은 민주주의 발전 모델의 성공적인 케이스로 거론됐었는데 네. 혹시 이것이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굉장히 충격스러웠고 공포는 80년 5월에 또 72년 유신 체제 때 당시 사진들을 보면은 국회의사당에 군인들이 난입하고 진주하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네. 또 그 불행한 군인들이 정치 무대의 전면에 복귀하는 불행한 역사가 또 재현되지 않을까. 또 그 과정에서 군인과 시민들의 유혈 충돌, 네. 이런 것들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굉장히 불편하고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충격과 공포였다. 오늘까지 이제 계속 국회에서 긴급 질의가 있었는데요. 그것까지 어떻게 좀 보셨나요? 예.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건 여러 점이 있지만 네. 벌써 이틀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설명하고 이틀 동안 지금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담화나 설명이나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네네. 저는 그런 점에서 대단히 대한민국이 지금 휴전 상태이고 적과 대치하고 있는 분단 상태인데 이틀 동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어디 있죠? 대한민국의 정부는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떤 책임 있는 설명도
하고 있지 않아요. 집권 네. 여당도 그렇고. 그런 점에서 볼 때 이게 정말 책임 정치의 실종, 그리고 정말 이거 잘못하면 무정부 상태가 아닌가, 이런 좀 두려움이 들기도 합니다. 네. 교수님. 네, 방금 무정부 상태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나라인가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제 결국 그동안에 지금 현 정권이 일관되게 해왔던 모습 중에 하나는 글쎄요, 정당 간의 정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국민들, 일반 국민들은 지난 선거 때도 그런 것들이 표출은 되었지만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만큼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고, 네. 또 지난 선거 이후 대통령께서 반성하는 모습을 글쎄요, 그 표현은 하셨는데 그 이후로 네. 실질적으로 반성하는 행위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지만 어찌되었든 그렇게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것은, 이 비상계엄은 정말로 국민을 무시한 것이고 정말 육두문자를 붙여야 되는 상황이라고 네. 봅니다. 이제 결국은 비판 세력은 나를 지지하지 않는 자는 모두 글쎄요, 적으로 보시는 것인지, 우리나라의 적은 북한이고 종북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종북 세력이라고 거론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지지하지 않는 모든 국민은, 반대하는 국민은 종북 세력으로, 적으로 보신다라는 말씀일 수도, 그렇게 이해하게 된다면 네. 상당히 무서운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충격과 공포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80년도, 81년도 이제 이후 지속적으로 80년대 5월 17일 계엄 선포 이후 5.18이 이어지고요. 그때 당시에 이것이 그냥 계엄 선포인가, 계엄령인가, 합법적인 계엄령이라면 행정부와 사법부만 장악하는 것이 계엄령일 텐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를 난입했다란 말입니다. 계엄군이 그것을 누가 지시했든 하지 않았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1980년도에 있었던 계엄 선포, 군부 정권이, 쿠데타를 일으켰던 군부 정권이 했었던 계엄령일 때 있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네. 입법부를,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정치 활동을,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회의원들을 정치 활동 규제로 묶어놓고 다 잡아들였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은, 그런 것이 만약에 성공을 했다면, 이번 계엄이 성공했었다면 그런 모양새까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그렇기 때문에 네. 정말로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두 분 다 굉장히 어쨌든 심각하게 바라보고 계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일은 벌어졌고 나라가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이고, 이게 언제까지 지금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충북 지역에서도 이제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청주에서도 촛불 집회가 지금 계속 열리면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교수님? 네, 아마 계엄령 선포를 하고 네. 그 이후 시민사회 단체들이 긴밀히 소통을 통해서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모 장소에서 전체 회의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어제 저녁 6시부터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도 저녁에도 그렇고 아마 지금도 그런 탄핵 집회를 하고 있을 거로 보입니다. 이제 그런 계획들이 있고, 주말 집회도 그건 전국적으로 서울에 집결하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천과 단양 시민단체가 모여서 윤석열 정권 퇴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그런 성명서를 또 발표를 했고요. 앞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싸우겠다라고 또 그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것은 시민사회 단체들이 그래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그랬지만, 일반 국민들께서도, 네. 그러니까 도민들께서도 그런 것들에
거의 호응하고 계실 것이고 많은 분들이 동조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여론조사 결과들이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마도 현 정권이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또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대통령께서 아직 아무런 담화문과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으신 부분은 네. 아직 출구를 찾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출구를 찾으신 뒤에 아마도 설명을 하러 담화문을 발표가 있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어쨌든 계속 글쎄요. 고조가 되겠네요. 지역의 분위기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12월 3일 저녁을 네. 기점으로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 서울에서 촛불 집회가 계속 주말마다 열렸지만 서울에 한정돼 있었고 네. 그다음에 민주당 중심의 주도성이 너무 분명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민들 입장에서 2016년, 17년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또 한 번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불행한 일일 수도 있고 그렇죠. 웬만하면 이게 정상적인 다음 대선을 거쳐서 심판을 하는 거 이것이 민주주의에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충북뿐만 아니라 청주는 굉장히 발빠르게 바로 다음 날서부터 촛불 집회가 이루어지긴 했는데요. 네. 청주 또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조차도 지금 이런 시민사회 일반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비상계엄에 대한 반대 집회들 네.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더 지속될 것이다. 더더구나 정부가 지금 책임 있는 어떤 성명도 내놓지 못한 이런 것들이 오히려 향후 거리에서의 정치, 그다음에 촛불 집회 이런 것들에 동력을 제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그 국회의원, 여야 국회의원의 그 입장이나 의견들도 반응들도 굉장히 지금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더 이제 하고 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제 당론으로 이제 탄핵 반대까지 이제 했는데 뭐 충북에서도 온도차가 확실히 있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충북이 네. 그 민주당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초선, 재선 젊은 그룹들이고 또 과거에 학생운동이나 제 이런 쪽에 있어서 굉장히 선명성이 강한 그룹들입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탄핵을 넘어서 내란죄 적용으로 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책임 추궁의 수준이 높은 것이죠. 네. 그리고 그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국회에서의 표결 처리 과정에서 청주 의원들 4분이 다 참석을 했더라고요. 뭐 다행이죠. 뭐 그 현장에 근처에 있었다라는 것이. 반면에 국힘 의원들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었고요. 그날 상황에서. 국힘 의원들의 입장은 아직 정리는 안 됐지만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의 책임 있는 사과 성명 또 조금 더 하면 출당 그리고 그런 선에서 이번 일을 마무리 짓는 것을 원하지 않을까 국힘 의원들 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이광희 의원은 가려고 했으나 그 앞에서 이제 예, 그 진입까지는 했으나 얘기는. 표결에 참석하지 네. 못했다라는 게. 이제 지금 우리 지역 의원님들의 뭐 선명성 그리고 또 우리 국힘 의원님들께서 참석을 못하신 그런 부분들이 개인 본인의 선택이었느냐 네. 아니면 이제 당론으로서 또 그 현장에서의 상황들을 봤을 때 국힘 의원들은 당사로 집결을 하셨고 이제 그 부분들에 있어서 아마도 저는 그 순간 그렇게 느꼈습니다. 역사가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분들을 어찌 되었든 국회의원들은 늘 하시는 말씀이 그 개인 하나하나가 입법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당론이든 아니면 원내 대표든 그리고 당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는데 네. 이제 그것이 국힘이 얼마만큼 결속력이 없는지 그런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면서도 개개인들의 판단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마도 국회의장께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시거나 아니면
계엄군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셨다라면 지금 상황은 전혀 달라졌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여당과 야당을 떠나서 이 추후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께서는 아마도 대통령께서 살아남으실 것이라고 보면 살아남을 것 같기도 하고 안 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행동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살아남으시면 어떡할 건데요? 그 뒤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을 개개인들에 있어서 선택의 여지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마도 우리 국민들께서 그것은 네. 지켜보고 계시고 또 판단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네, 뭐 여당 의원들의 고민이 여기까지 느껴지는 뭐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김영환 지사도 입장 표명을 빨리 냈어요. 뭐 여러 시도지사가 같이 내긴 했는데 대통령의 또 측근으로 불리고 이제 이전에 좀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셨는지 짧은 유감 표명을 했거든요. 뭐 그대로 네. 뭐 정치인으로서 짧은 유감 표명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진정성이나 조금 더 책임 있는 또 책임을 공감하는 뭐 이런 것들은 별로 받지 못했습니다. 정말 짧게 하시네요. 네.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어찌 되었든 네. 예, 유감 표명을 했다라는 부분은 인정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 상세하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것을 어떻게 이제 진행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그래도 도지사께서 그런 유감 표명을 하셨다라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다만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향보를 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네. 예, 지금까지 과거에는 김영환 지사께서 대통령께서 팥으로 글쎄요 무엇을 하시든 다 그것을 지지하셨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상황에서 유감 표명을 했다라는 것은 그래도 네. 어느 정도의 정치인으로서의 또 개인의 국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추은 부분이 있으시다라고 네.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짧은 입장 표명이었지만 의미는 있었다. 네. 그러니까 짧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네네. 이거 이런 국가적인 사태가 어쨌든 발생하면 그런 도지사나 시군 단체장은 좀 뭐 의견을 좀 낼 필요가 있을까요? 진청 교수 같은 경우에는 또 네네. 의견을 좀 내기도 했고요. 기본적으로 네. 그분들이 행정직이지만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뭐 정치인으로서 이런 중요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내는 것은 뭐 자연스럽고 받아들여질 만한 일인데 문제는 논조와 내용이 국민들이 또 유권자들이 보기에 합당하느냐는 거죠. 네네. 뭐 예를 들어서 부산의 어떤 뭐 기초의회 의원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지지하거나 찬성하는 네. 그런 건 완전히 전체 국민의 뜻이나 그 지역 유권자하고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저는 자유이다. 그러나 내용을 면밀히 따져봐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자유이긴 한데 네네. 하는 편이 좋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그냥 그러니까 괜히 문제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이제 안 할... 저는 뭐 정치인들이 네네. 그 사회 중심적인 이슈에 대해서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개방적이다. 네. 인정해주자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서 조금 이제 한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위헌이다, 위법이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위헌이고 위법인지 좀 짧게 좀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네. 올해 연말은 물론이고 윤석열 정부의 기간 동안 이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될 거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이 72년에 비상계엄령 발표할 때나 80년에 할 때는 국민들이 볼 때도 그래 좀 위기의식이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72년에 베트남이 공산화가 되고 인도지나 사태들이 벌어지면서 도미노처럼 공산 국가들이 생겼습니다. 80년, 79년 12.6 사태 이후에는 대통령의 유고 사태가 발생이 돼서 네. 권력의 공백 상태.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국민들이 이해할 만한 그런 어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엔 지금 12월 3일 날 이거를 예측하거나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들을 갖추지 못했다. 네. 두 번째, 포고문 1항의 문제예요. 네. 지금까지 뭐 비상계엄령 속에서 정치활동 금지는 많이 했었지만 국회, 지방의회, 의회를 대상으로 정치활동 규제를 명시한 건 없었습니다. 주로 비상계엄의 작용 범위는 행정, 사법의 영역이지 정당과 의회의 영역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번 포고문 제1항이 처음으로 이 조항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 조항이 헌법에 대한 위배 사유를 충족한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엄법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계엄법에서도 지금 계엄 선포의 요건들을 갖추고 있는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계엄법 2조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거쳤다라고 좀 나오고 있죠. 네. 그러나 정확하게 국무위원 누가 참석했고 누가 동의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모호한 상태이고 더 심각한 문제는 3조와 4조. 계엄의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계엄사령관의 그 공고의 내용들. 네. 이게 지금 포고령 1호에 담화문에는 이유만 있지 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지금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졸속으로 급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벌써 명확해진 것 같아요. 국회에 사전에 통보해야 되는 조항은 없지만 의무조항 통보는 아닙니다. 그러나 국회의장이 지금 통보를 계속 기다리다 결국은 그냥 갔었죠. 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계엄을 선포할 때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과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의무죠. 이 의무죠. 네. 이게 지금 헌법 77조 4항에 있는데 이 부분을 충족시키지 네. 못하는 것. 그다음에 77조 5항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때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된다. 그러나 그날 새벽 4시 날 얼마나 우리가 긴장하면서 봤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비상계엄령에 실시된 배경에 하자가 있으며 실질적인 법 절차의 준수 문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위반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위배에 명시적으로 저촉이 된다고 하면은 대통령 탄핵의 구체적인 사유가 더 추가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한 개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개가 예, 예. 뭐 위법의 요소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과 함께 계엄이라는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행정과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군사상에 따른 공공의 안정 유지를 위해서 선포한다. 특히 행정과 사법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회가 개회를 해서 이것을 해제를 하든 그런 요구에 따라서 그렇다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전제가 깔려져 있는 건데 그렇다면 입법부에 대한 통제는 불가능한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계엄령 포고문에는 그렇게 포함되어 있었고 그 문구로만 있었다라면 그래도 다행일 텐데 실질적으로 행위가 있었다. 행위가 11시 30분쯤에 계엄군이 국회를 투입되어져서 또 국회 본관까지 들어가서 이제 글쎄요 본 회의장을 장악하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했었던 것인지 네. 이제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그런 행위들이 있었다라는 그 자체로 그것은 글쎄요 그것을 지시한 사람과 또 그것을 행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현행범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청문회를 하고는 있지만 그 부분은 거기에서 다 나는 모르쇠로 지금 가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찌되었든 증거와 또 그것을 법적으로든 또 국민들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평가를 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일단은 국회의원의 활동을 막은 거는 법적은 정면으로 위배된 것이다라는 입장이시고요. 자, 그렇다면 궁금한 건 그렇다면 대통령은 왜 이런 결정, 계엄이라는 결정을 내렸을까입니다. 뭐 해석이 정말 분분하고요. 너무 다양합니다. 예. 어떻게 좀 해석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왜 이런
후폭풍이 있는 결정을 내렸을까? 이제 담화문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되겠지만 네네. 그것은 담화문에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마저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예, 야당의 부처 장관 탄핵 시도 그리고 행정부 마비 시도 특히 예산 삭감 등 이제 특활비 등을 포함한 4조 1천억 원 예산 삭감들이 있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국정 마비를 가져옴을 통해서 마약 천국을 초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사법부 마비, 그래서 판사 겁박을 했고 검사들을 탄핵하고 있는 이 상황. 그래서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런 것을 담화문에 포함하시고 나서 계엄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로 구체적인 이유이신 건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막으시려고 하신 건지 이제 이 시점이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좀 복합적으로 지난 주말에는 캐톨릭 천주교가 전국의 사제와 주교단이 시국 선언문을 전국에 배포를 하고 네.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그러고 나서 바로 이 일이 계엄 선포를 또 하신 시점도 있고요. 또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여러 가지에 있어서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이것을 버틸 수 없는 상황으로 보신 것인지 네. 아니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본인 스스로는 지금 이 상황이 국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본인은 판단을 대통령께서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까지 선포할 일이냐라는 의문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대통령하고 그 부인만이 알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네. 뭐 형식적으로 뭐 여소야대 상황, 탄압, 예산 삭감, 민주당의 입법 독재, 좌파 세력 척결 이런 걸 얘기지만 그건 다 형식적인 것들이고요. 네. 핵심은 저는 대통령의 힘에 의한 감정 정치 같은 것들.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힘을 과시하는 걸 굉장히 즐기시는 편이에요. 네. 내 힘을 보여주겠다. 보여주는 방법이 헌법에 보장된 건 거부권 같은 것들은 할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유능한 사람은 옛날 노태우 대통령 때 여소야대가 너무 심하게 되고 야당이 강하고 여당이 좁을 때 네. 3당 합당이라는 걸 통해서 국면을 해결했습니다. 정치적인 방법이죠. 네. 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되는 건 아니죠. 이 비상계엄은 제가 볼 때는 수세 국면에 몰린 노심초사했던 대통령이 자기 힘을 좀 극적으로 과시하려고 하는 일종의 오기 정치 같은 것들이 감정 안에 좀 깔려 있다라고 네. 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측근 밀실들끼리만 이 중요한 결정들에 참여했다는 특징을 네. 갖고 있습니다. 80년 5월에도 정군 지휘관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됐어요. 네. 그런데 지금 오늘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소수의 인원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야, 이거 부산 엑스포 할 때, 세계 엑스포 유치할 때 뭐 부산이 되니 안 되니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너무 형편없이 나타났죠. 네. 이게 뭐냐면 아주 폐쇄적인 이너 서클들끼리 의사 결정을 전담할 때 생기는 문제들. 네. 저는 많은 분들이 왜 저런 결정을 했을까? 그리고 왜 저렇게 옹색하고 완벽하지 못하지?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번 사건의 의문점인데 네. 저는 대통령의 독단 정치와 아주 폐쇄적인 의사결정의 조합이 만들어낸 비극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시극적 요소를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대통령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용어가 자유민주이십니다. 네. 그런데 자유민주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대통령께서는 좀 다르게 이해하고 계신 것이고,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신 거기 때문에 그래도 위임받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권한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권한을 초법적인 권한을 사용할 수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라고 그 권한을 준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힘을 과시한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아마도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또 미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상황들을 보면 민주주의가 뭔가 잘못 이해되어지고 있는 힘의 정치로 보여지고 있는, 그래서 국민의 다수에 의한 민주공화정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위임받은 권력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쪽으로 알겠습니다.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다라고 지금 이런 해석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야, 이거 다시 계엄 선포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나요? 뭐 요건과 아직 대통령이 지금 권력을 행사하고 유지하는 대통령의 직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요건과 형식을 갖추면. 네. 그래서 그걸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해서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 중에, 그러려면 의회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보니까 급하게 어제 오늘 민주당에서 의원총회라든지 국회의사당의 일정을 원격 온라인으로 그날 우원식 의장이 집행했던 것 같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자라고 지금 입법안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민주당 중심으로 이런 재발 상태, 또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다른 시도, 2차 시도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거에 면밀히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과 야당 주도로 태스크포스 팀이 움직여서 네. 지금 24시간 의회 내에서 일종의 상황실 같은 것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한 의원은 거의 100% 다시 2차 계엄을 선포할 것이다. 이렇게 거의 확신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죠.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상황과 또 국민들의 저항, 네. 그리고 이 부분이 더욱더 심각해지고 그렇게 된다라면, 그리고 이제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하는 긴급 상황들 중에서는 글쎄요, 내란이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대규모 폭동, 폭력 사태 등등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국민들이 자기들의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서 이제 서울에서 대대적인 시위를 하는 것을, 그 시위 자체를, 그리고 노조들이 총파업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 탄핵이 될 때까지, 네. 뭐 그런 것들 하야를 할 때까지라고 한다라면 그 상황을 어떻게 보고 또 이것을 막아야겠다, 이것은 요건에 충족되어진다라고 또 해석을 해놓고, 또 저는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민들의 의견 표출을, 의사 표출을,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그리고 비상 계엄 선포에 대한 반발로서 국민들의 의사 표현을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시위대들을 향해서 폭력 사태, 폭력으로 보고 계엄 선포를 할 수도 있는 여지는 지금 네. 이런 평화로운 상황에서도 계엄 선포를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계엄 선포를 안 할 이유는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 법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사태를 경과하면서 그래도 대한민국 군과 경찰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 이게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 하나 김 교수님께서 대규모 시위나 노조의 총파업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회적 혼란을 빌미로 계엄이든 또는 국가 대통령이 쓸 수 있는 또 긴급 명령 조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재현되지 않을까,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요소가.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북한 변수. 네. 아니 비상계엄을 일으킬 수 있는, 저렇게 독단적으로 대통령이 정말 무슨 일을 못할까, 이게 굉장히 두려워요. 저는. 왜냐하면 제왕적 대통령제, 대통령한테 권한이,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한테 권한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 남북 문제의 돌발 변수가 국내 정치에 악용되는 사례가 실질적으로 여러 차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국내 정치적 요소 플러스 남북 문제의 변수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을 네. 좀 해야 되고 긴박하게 또 민감하게 그런 부분을 좀 주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그런 듭니다. 일까지 가면 안 되겠죠. 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계엄 사태 그리고 이제 탄핵 정국이 이제 본격화됐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이제 이런 국가적 사태가 발생을 하면 지역에 좀 어떤 영향이 끼칠까?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거죠. 뭐 벌써부터 충북의 현안들이 여러 차질이 생기고 있다. 앞으로 더 생길 것이다. 지역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 지역 정치권에도 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그 부분을 좀 전망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제 여러 가지 뭐 거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네네. 주식시장의 문제도 있고 네. 그리고 오늘 S&P 신용평가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어찌되었든 한국이 어떤 로비를 했든 간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그래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라고 평가했다라는 것은 다행인데요. 그래도 신용도 AA 등급의 국가가 이런 상황까지 갔다라는 것 그 자체로는 대한민국에 대한 신용도는 어마어마하게 위협받았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것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거시적인 부분이고 우리가 주식시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볼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환율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지역으로 또 돌아와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파업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근로자들이 총파업에 들어가게 되고 현장에서 근로를 계속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 될 거다라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단순히 이것은 거시적인 GDP의 문제다, 성장률의 문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도 공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또 특히 이 계엄 선포를 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이 예산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 삭감. 네. 이제 어찌되었든 특정한 특활비라든가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충북이 몇천억 원의 추가 필요로 하는 예산들을 추가로 요청을 하려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다 삭감되어지고 앞으로 그 기회는 사라질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국회에서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부분. 행정부가 국회와 서로 소통을 통해서 이런 것을 조율해 나갔어야 되는데 계엄 선포를 통해서 이런 예산 삭감 이런 부분들을 국가의 위기로 판단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지방 정부는 앞으로 부족한 예산들을 어떻게 충당해 올 것인지 이제 그 부분하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이제 거시적으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 위험성 때문에 그만큼 경제에 불확실성들이 커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한국은행이 발표를 유동성을 막기 위해서 무한 공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글쎄요. 국가 재정은 긴축 재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긴축 정책들을 피고 있는데 이 계엄 선포 하나를 통해서요. 유동성을 무한 공급하겠다? 이건 완전히 경제를 망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 경제로도 분명히 함께 경제적 파급,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분석을 또 경제 또 전문가시니까 또 분석을 해주셨고 또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역의 영향. 지역도 그렇지만 주식이라든지 지금 환율 깜짝 놀랐죠. 아마 주식하고 환율, 국가 신용도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전 단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태의 장기화가 됐을 때 지금 대통령 탄핵의 길과 하야의 길, 임기를 마치는 거, 임기 단축형 개안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경로도 답을 못 찾고 장기화됐을 때 2024년 겨울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굉장히 추운 겨울이 될 겁니다. 경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불가 예측성 아닙니까? 예측할 수 없다는 거. 그렇죠. 근데 지금 국면이 이 사태의 여야 충돌과 탄핵 국면이 헌법 안에서 해결의 경로를 못 찾고 충돌과 장기화됐을 때
저는 그것이 경제에 미칠 영향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그리고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향후 그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내일 모레 7일에 탄핵 소추안 표결이 추진됩니다. 일단 어떤 절차로 좀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결과를 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까지 궁금합니다. 일단 먼저 지금 이제 생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인터컴에 지금 약간 문제가 있어서 마무리될 때 좀 사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탄핵 소추안 그 표결 어떻게 좀 예상하시는지? 네. 공교롭죠.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발의가 됐던 게 12월 3일입니다. 네. 비상계엄 터졌던 그날입니다. 그리고 12월 9일 날 가결이 됐었는데 앞으로 절차는 그렇게 될 겁니다. 7일 날 민주당 주도로 발의가 되고 며칠 뒤에 투표를 그러니까 재적 의원 3분의 200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했기 때문에 1차에서 바로 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불투명합니다. 네. 확실한 거는 저는 12월 달에 탄핵이 부결되더라도 탄핵에 대한 재시도는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것이 1월에 되느냐 3월에 되느냐 차이지 대통령은 탄핵을 피할 수는 없는 수순으로 갔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국정에 대한 장악력과 리더십을 실질적으로 상실한 상태가 돼버렸어요. 네. 그러면 집권 여당, 당정청 관계를 얘기합니다. 이 동력이 삼두마차가 같이 갈 수 있을까? 결국 저는 탄핵은 시기의 문제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글쎄요.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조기 선거를 통해서 대법원 판결 이전에 대선이 치러지는 것은 국민의힘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고심하고 있다라고 네. 봅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본질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시고 또한 국회를 장악하려고 하셨고 그래서 위헌 행위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본질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대응 과정에 또다시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다시 지금 국민이 바라보고 있고 국민이 원하는 그리고 네. 국민이 이 부분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께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국민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지금 현재가 아니다라면 역사에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라고 그것은 잘 판단하셔야 될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장기화되어졌을 경우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입니다. 지금 현 정부가 민생을 파탄으로 이끌고 있다라는 것이 일반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글쎄요. 이제 공통적으로 모든 분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민생 경제가 지금 파탄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동의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GDP는 어떻든 간에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 정부가 국민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 거기에 여당이 그 부분을 제대로 견제해주고 또는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끔 대통령을 보좌해주지 못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 대통령 탄핵 표결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는 아마도 전반적인 경제, 정치 그런 부분들 현실적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판단해야 될 부분을 지금 정치적으로 그 판단을 흐려지거나 또 다른 길을 모색하려고 네.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또 시끄러운 상황이고 뭐 공방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도 이제 앞서서 얘기해 주셨지만 어쨌든 지금의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좀 나서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뭐 어떤 설명이라든지 입장이라든지 좀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은 나와서 자기 입장 네. 그리고
향후 어떻게 처리를 할지 국정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하고 설명하고 이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길은 세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윤석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이승만의 길, 하야하고 허정 가도정부 내각 수립해서 새로운 선거 절차에 돌입한다. 네. 박근혜의 길, 탄핵 이후에 대선 과정을 거치는 거. 한 번도 안 해본 세 번째 길이 임기 단축형 개헌이에요. 지금 그 얘기도 여당 쪽에서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개헌 국면으로 들어갈 겁니다. 네. 대통령의 탄핵과 동시에 이거는 뭐냐면 여야가 합의를 해서 정부 형태 구조, 뭐 4년 중임제든 뭐든 분권형 대통령제든 권력 구조와 개헌의 방향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새로운 정치 일정을 제시하는 것. 이 세 가지 경로가 지금 윤석열 정부 앞에, 대통령 앞에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할지 그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발전에 가장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통령 그리고 집권 여당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 선택이 최대한 빠르면 좋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미국 대선이 끝나고서 미국 주가가 올라가는 것들 중에 하나가 누가 되든 되는 것, 네.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 결정의 유예나 지연이 가장 나쁜 지금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길 세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네. 어떤 길을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어떤 형태로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책임을 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방법의 문제이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되겠지만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서 이 부분이 빨리 해결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7개월, 8개월 아니면 내년도 말까지 질질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법 리스크,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 이재명 리스크가 이제 명확해졌을 때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그때까지 국민들이 참아줄 수 있는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쌓아온 경제적 위상과 또 정치적 민주주의를 이룩한 그런 명성을 이제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가 파탄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된 이후 그것을 대응하는데 우리는 총력을 가해도 우리나라 경제를 지키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그래서 안정적인 권력 이양을 빨리 하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빨리 이제 수습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 이제 기사와 분석들 또 사설들을 보면 지금 이 상황이 민주주의의 후퇴의 어떤 신호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고 또 이제 바로 만장일치로 또 해제가 되는 걸 보면 민주주의가 잘 유지되고 오히려 더 강화됐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지금 퇴보하나요? 전진하고 있나요? 극단적인 정치적인 경쟁, 양극화라는 부분에서는 네. 좀 퇴보의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는 80년 5월 26일 날 광주도청에서 저는 지켜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날 시민들이 다 해산해버렸으면 이런 민주주의의 역사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날 여의도 의사당에서 또 한 번 민주주의를 시민들이 지켜냈습니다. 그날 밤에 5천여 명의 시민들이 없이 군인들이 난입해서 국회의원들을 제압했었다라면 오늘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제도적인 민주주의의 후퇴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시민들의 역량, 시민의식 이것들이 또 우리로 하여금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이 이 상황을 지켰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지켰다라고 봅니다. 결국 국회 마당 밖에서 국회를 지키려고 했었던 시민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몰려든 국민들
그리고 또 뭐 담을 넘어서 들어가서도 본관을 지키려고 했었던 국민들, 그리고 또한 그 안에 계셨던 보좌관이라든가 국회 사무직원들 등등을 통해서 그만큼 민주주의를 지켜내려고 했었던 그런 노력들이 있는 것이고요. 아마도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계엄군이 총칼을 휘두르지 않았으니 망정이지 네. 거기서 유혈 사태가 일어났다면이에요. 이제 그것을 계엄 선포가 일어나고 계엄군이 들어왔다라는 건 그런 상황을 충분히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그것을 막아섰다라는 겁니다. 국민이. 일반 국민이. 네. 그만큼 국회의원들이 지켜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사랑 그리고 애국심이 그만큼 강했다. 그래서 국민이 지켜준 상황이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긍정적으로 지금 네. 현명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네. 아무튼 이제 일은 벌어졌고 지금 사실 경기 침체로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어쨌든 좀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빨리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은 헌법의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헌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규정, 탄핵이든 무엇이든 임기 단축형 개헌이든 헌법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여야 합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협치, 설득, 네. 이 부분이 향후 한국 정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정치권의 그 모습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또 교수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네. 이제 법과 함께 우리가 지켜져야 될 것은 민주주의라고 봅니다. 네. 이제 그 민주주의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는 민중을 향해서 더 많은 그리고 소외됨 없이 모든 민중들이 향해서 권력들은 이양이 되어져 갖고 분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것을 역행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국민의 명령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저희가 또 논란이 되는 지점들 짚어봤고요.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호 서원대 사회교육과 교수, 김영배 청주대 정제통상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을 안심시킬 책무가 있는 정부가 그리고 대통령이 오히려 불안을 심어주고 있는 이 상황 어떻게 봐야 할지 또 생각이 많아집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습책들이 늦지 않게 나와야겠습니다. 이슈 인사이트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